고 헤이든 파네티어르 배우의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으며 수사관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든 파네티어르의 남자친구 브라이언 히커슨에게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불안정해 보였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이든 파네티어르가 사망한 바로 그날까지의 이야기에는 이웃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심지어 고인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입을 여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헤이든 파네티어르가 사망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고인은 리멤버 타이탄, 아이스 프린세스, 히어로즈, 내슈빌 등 수많은 히트작에서 활약한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팬들, 동료 연예인들 모두에게서 쏟아지는 추모의 메시지들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스크린 속 연기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매우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약물 남용, 산후 우울증, 심지어 가정폭력과 같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헤이든 파네티어가 겨우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시 경찰서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는 DEA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네티어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지만 브라이언 히커슨이라는 남성과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헤이든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가정폭력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히커슨이 헤이든 파네티어의 소지품을 전담포에 맡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헤이든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을 때도 히커슨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듯이 히커슨이 헤이든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형사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커슨은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은퇴한 형사이자 전 수석 조사관인 리사 밀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사건의 수사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헤이든 파네티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고 싶습니다. TMZ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든과 37세의 브라이언 히커슨은 8월 15일에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에어비앤비를 빌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형제 이름은 잭이고 그는 그린빌 지역에서 자신이 따로 잡은 에어비앤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6일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한 다음 날 잭은 TMC에 자신이 교회에서 돌아온 후 브라이언과 헤이든의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후에 점심을 먹고 실내 골프를 치기로 계획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크게 노크를 했고 그 소리에 브라이언이 거실에 있는 접이식 소파 침대에서 둘이 함께 낮잠을 자다가 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헤이든을 점심 먹으라고 깨우려고 했을 때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용 끝. 잭은 즉시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1분쯤 그는 경찰에게 헤이든이 반응이 없고 심정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건에서 공개된 무전 녹음에 따르면 이는 과다 복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헤이든 파네티어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잭이 911에 전화하던 그 시각 남자친구 브라이언은 여배우에게 나르칸을 투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는 비강 분무제입니다. 잭은 TMZ에 형제들이 911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소방대와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헤이든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7분 후 최초 대응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헤이든 파네티어레는 오후 2시 32분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CNN이 인용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이 형제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은 911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잭 히커슨과 대화를 나눴으며 그는 헤이든이 자신의 형제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6 또한 보고서를 인용해 브라이언이 당시 헤이든이 복용하던 약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찰에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약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9가지의 약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나르칸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의료진이 헤이든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잭이 매우 강정적으로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헤이든 파네티어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까지 눈에 띄는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예비 조사에서 범죄 개입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차 부검에서도 외상이나 범죄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사는 그린빌시 경찰서와 DEA가 함께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사건에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로 돌아가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작업으로 하거나 서로 연동되지 않는 수많은 앱에 의존해서 더 어렵게 만들까요? 바로 여기서 저희 스폰서인 오두가 등장합니다. 오두, 영업, 회계부터 제조, 배송까지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통합 앱 세트를 갖춘 올인원 비즈니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모두 전문적이고 세련된 영업 주문서, 인보이스, 공급업체 청구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두르 영업팀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각 영업 단계마다 이메일 업데이트를 전송하며 심지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오두 앱이 실시간 생산 및 구매 업데이트와 함께 재고를 동기화하여 재고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가 필요할 때도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비용을 추적하며 심지어 AI로 데이터를 요약해 수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고 맞춤형 워크플로우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필요에 완전히 맞춰집니다. 오늘 바로 오두.com 살페이 OTC에서 오두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세요. 페이지 6는 경찰관들이 8월 19일 화요일 헤이든 파네티어레가 사망한 지 3일 후에 브라이언과 잭 히커슨의 할머니 집에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헤이든이 사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에어비앤비에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두 형제 모두 가족집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20분쯤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페이지 6의 보도에 따르면 잭이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후 경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뒤쪽으로 돌아가 안부 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10분 후에 떠났지만 이번 방문이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헤이든 파네티어가 사망했을 당시 그녀의 체내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독성 검사와 테스트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브라이언 히커슨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헤이든의 사망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그 조사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살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끝. 그래서 현재로서는 헤이든 파네티어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해 어떤 체포가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여배우와 히커슨 사이에 문제가 많았던 과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네티어는 히커슨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바 있었고 특히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내가 그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겪었던 학대가 혼자라는 생각만큼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인용 끝. 뉴욕타임즈는 지난 3월 파네티어가 히커슨을 멀리하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망한 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커슨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2021년 4월 파네티어에게 상해를 입힌 2건의 중범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뒤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에는 5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며 그 명령은 지난 4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히커슨은 회고록이 출간된 후 직접 나와 사과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약물 문제를 포함한 어두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녀에게 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커슨은 웨스트 할리우드의 선셋 마르키스 호텔 밖에서 파네티어레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난투를 벌이는 장면이 촬영된 후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에 참석하고 수십 번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원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2025년에 자신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경범죄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달에도 또 한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폭력 의혹 사건들 중 일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아 타라다스는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헤이든 파네티어레의 이웃인데 페이지 6와의 인터뷰에서 헤이든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녀는 눈에 띄는 선명한 붉은 자국과 멍이 있는 채로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해마다 쌓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타라자스는 페이지 6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구타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헤이든 파네티어가 자주 구타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MZ에 따면 파네티어의 주택 소유자 협회는 2025년에 히커슨의 얼굴이 담긴 경고 포스터를 걸고 그가 군내에 무단 침입할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웃은 또한 페이지 6에 히커슨이 파네티어의 집에 있을 때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파네티어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레슬리 보겔이며 그녀 역시 자신의 시각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겔은 MBC 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인용하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떼어내려고 했던 이 사람이 그녀가 죽을 때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히커슨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이든이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계는 매우 도전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헤이든이 안타깝게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진실하게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정말 놀라운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인용 끝. 이제 보겔은 굿모닝 아메리카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그 발언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 말은. 이건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헤이든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보겔이 GMA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를 비난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 둘째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제가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앞엔 인터뷰에서 보겔은 굿모닝 아메리카의 파네티레레와 히커슨이 2018년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자신의 딸의 완전한 양육권을 전 약혼자이자 오랜 기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파네티에레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이후 그 우울증이 알코올과 오피오이드 의존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힘들어했고 브라이언이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공개된 데일리메일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약물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면서 그 관계가 깊은 공동 의존 관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헤이든의 어머니는 2022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알려진 브라이언 히커슨 때문에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히커슨이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파네티어의 소지품 일부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자체 취재원을 통해 이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겔은 뉴욕타임스에 파네티어가 자신의 소지품 일부가 히커슨의 보관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보겔은 자신과 헤이든이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된 부분적인 이유가 히커슨을 그녀의 딸의 삶과 재정에서 멀리 떼어놓으려는 시도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네티어가 사망했을 당시 뉴욕타임즈는 파네티어와 그녀의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소원한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겔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했고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헤이든이 매우 연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겔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해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삶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보겔이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인터뷰가 주말 동안 공개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겔은 헤이든 파네티어의 사망 현장에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으며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겔은 그 경찰관이 브라이언 히커슨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으며 보겔은 그 경찰관에게 자신은 브라이언이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브라이언 히커슨은 어떤 잘못으로도 지목된 바 없습니다. 보겔은 또한 데일리메일에 브라이언의 사건 경위 설명이 허점투성이라고 말했으며 그가 파네티어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했다고 주장한 시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옆에서 낮잠을 자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는 계속해서 헤이든 파네티어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도 형사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범죄로도 지목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나오는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독성 검사 결과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며 헤이든 파네티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은퇴한 형사이자 수석 조사관인 리사 밀러 씨를 모셨습니다. 로앤 크라임에 늘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 리멤버 더 타이탄이나 히어로즈 같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 헤이든 파네티어는 정말 재능이 넘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범죄와 관련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독성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라면 지금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건들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곧바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사는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고 재능 있고 역동적인 스타가 자신의 고백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과 약물 모두에 중독되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이 관계에는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우리는 그녀와 브라이언 사이의 강압적 통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5월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5월은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헤이든이라는 피해자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수사관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5월 시기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그녀는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방향이나 슬픈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강인하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중독 문제와 가정폭력 등 어머니와의 논쟁적이고 어렵고 힘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북투어 기간 동안 브라이언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경호팀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헤이든이 사망하기 며칠 전 브라이언의 금주 여부가 언급되고 이 청문회에서 의문이 제기된 청문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브라이언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그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떠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그중에서도 타임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은 뭐라고 말했나요?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그들이 머물던 이 아파트 단지에 영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에 따르면 브라이언과 그의 형제 그리고 헤이든이 오가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더 촘촘히 짚어보고 있고 이 약들에 대해 물어볼 예정입니다. 누가 이 약들을 처방했나요? 그래, 그 약들 흥미롭네. 알다시피 그녀는 다시 말해서 본인도 인정했듯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그게 그녀가 힘들어했던 부분이야. 내 말은 여러 번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생각해보면 단지 지금 남자친구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녀가 과거의 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중독 문제도 있었지. 그녀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은 약이 9가지나 됐어. 그 약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 약 이름들은 경찰 보고서에서 가려졌지만 단지 그 숫자만 봐도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그 숫자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 나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어머니도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아마도 그 건강 문제가 그녀의 다른 중독 문제들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했지. 그녀가 촬영한 작품 중 하나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 그녀가 통증을 겪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약을 살펴보고 누가 그 약을 처방했는지 보고 있어. 용기 안에 어떤 약들이 있었지? 아니면 그 약들이 맞는 약이야?
내 말은 그 약들이 원래 약통에 들어있어야 하는 약들이 맞는지 궁금해. 많은 사람들이 약을 섞어 놓거든. 우리는 그냥 약병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저 약들이 가짜 약인지 의심이 가면 약을 검사해 볼 거야. 그 부분은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야. 나는 몇 개가 있었는지, 그녀가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지 세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아파트에서 청소한 흔적 같은 증거를 찾을 거야. 나는 이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른 것을 공급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찾아볼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는 정말 슬픈 부분이 많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을 하나로 묶으려는 건 아니지만 매튜 페리, 그러니까 프렌즈의 고인이 된 스타가 떠오르기도 해. 마이클 잭슨처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상황까지도 떠올리게 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 셀럽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많은 약을 복용하는 셀럽들에게 이런 경향, 트렌드라고 부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지지. 복용량은 어땠고 그 사람이 어떤 약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정 사례에서는 경찰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다른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 과다 복용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과다 복용이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법 집행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과다 복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말 그런 건지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의심은 되고 있어. 과다 복용 상황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보나요?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주목하는 범죄성은 매튜 페리 사건 수사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추가 수입을 위해 약을 과다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절하지 못하는 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 그녀를 방조하고 있었는지, 누가 그녀에게 약물을 공급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시그널, 왓츠앱 같은 앱을 살펴보면서 어떤 비밀스럽고 어쩌면 불법적인 메시지 주고받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요? 의사의 처방을 넘어서면 범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어쩌면 그녀를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공급하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녀가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언의 가정폭력 전력은 이 경우에 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면밀하게, 아주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가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보기 위해서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누군가를 방조한다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들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술일 수도 있고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방조가 언제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한다면 매튜 페리 사건에서 봤듯이 그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파트너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보기에는 해로웠던, 확실히 기복이 심했던 관계였죠. 그럼 방조가 언제 범죄가 되는 걸까요? 길거리로 나가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가거나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이 아닌 약을 누군가를 위해 구해줄 때,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펜타닐 위기 상황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죠. 친구에게도, 거리의 딜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때, 특히 고용량의 약을 제공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행동의 범죄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르칸이 이미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중독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귀중한 도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를 확실히 다시 살릴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법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제가 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헤이든 본인의 말로도 그녀가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든이 나르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걸 소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기관이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꼭 판단하려는 입장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결정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르칸이란 게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이야기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르칸이 필요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거리에서 매일 볼 수 있죠. 그런데 처방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녀가 처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처방약 같은 경우에도 나르칸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사람이 통증 때문에, 예를 들어 통증이나 부상 때문에 오피오이드 처방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도 나르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과거에 중독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요. 맞아요. 만약 그녀가 정당한 처방약을 너무 많이 복용했다면 나르칸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약물 조합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어떤 종류의 약을 한 알 또는 여러 알 복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조합이죠. 하지만 네, 나르카는 만약 그들이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너무 많이 복용해서 과다 복용 상황에 처했다면 그들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칸이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독성 물질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몸에 일부 독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종 결과가 나왔다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결과 자체에 대해 듣게 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형사라면, 혹은 헤이든 파네티어의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되나요? 그 문서를 검시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실제로 그 문서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 문서는 그녀가 복용한 약물의 수치를 알려줄 겁니다. 그녀가 처방받은 약물의 치료 농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방받은 것 외에 다른 약물도 복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녀의 몸에 알코올 수치도 높았나요? 그 문서를 보면 그녀가 복용해야 할 양보다 더 많은 독성 수준의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몸에 어떤 약물이나 물질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찰 수사관들이 아마도 이번 사건에서는 DEA와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이 약물들이나 어떤 약물이든 캘리포니아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져온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이든의 시신에서 출발해서 그 출처까지 추적을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몸속에 있던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디지털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앱들, 그 디지털 흔적, 뭔가가 삭제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죄를 의식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텔레그램 앱, 시그널 앱, 왓츠앱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금전 거래가 있었나요? 저는 이 사건의 재정적인 부분을 파고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이 어딘가의 공급원에게 돈을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녀 몸속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과다 복용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매일 얼마나 많은 과다 복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헤이든 파네티어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누구였는지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을 때처럼요. 이런 사건이 유명인과 관련되어 있을 때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 여러 부서나 기관에서의 수사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사건들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매일 우리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오늘날 덴버 거리를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노상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노숙 상태에 있고 만성적인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사가 그만큼 역추적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든이나 매튜 페리 같은 사람들의 사건에 투입된 만큼의 사원이 그런 수사에는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슬픈 진실이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녀를 리멤버 타이탄에서 기억하고 얼마나 대단한 스타였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기한 역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그 어려움과 싸웠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정말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알 수 있겠죠.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주목할 예정입니다. 리사 밀러 씨, 항상 로엔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 이상으로 로엔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